한 사람이 왕명을 받고 북쪽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다음 사람도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함흥으로 떠난 사신은 아무도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고. 때는 1392년, 수십 년의 전장을 뒤로한 한 무인이 마침내 새로운 왕조의 첫 왕좌에 올랐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가 인생 전부를 건 결실이었고 백성들은 새 시대를 기대하며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뿌리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데 누구보다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자 자리에서 자신이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1398년, 그는 이복 동생들과 아버지의 핵심 측근들을 제거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제1차 왕자의 난이라 부릅니다. 그 하룻밤의 피바람은 이성계의 생애를 완전히 두 동강 냈습니다. 아들의 손에 자신이 아끼던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나라를 함께 세웠던 이름들이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왕위를 내놓은 것은 형식상의 절차였는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단순한 퇴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훗날 남겨진 기록들은 이성계가 깊은 분노와 지울 수 없는 상실감을 품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왕위 이후에 몇 해가 지나 이성계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땅, 함흥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나섰는지는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도성으로 쉽게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함흥은 그에게 피신처이자 세상을 향한 거부의 몸짓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함흥에 머무는 동안 이성계는 활과 말을 가까이 했다고 전해집니다. 평생 무인이었던 그의 본능은 나이가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성에서 오는 소식들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직접적인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정황은 여러 문헌의 행간에서 읽힙니다. 한편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에게 아버지의 분노는 해결해야 할 무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아들로서도 그 침묵은 오래 방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사신을 함흥으로 파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신들이 가진 임무는 단 하나, 이성계를 설득해 한양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함흥으로 떠난 사신들이 한 명씩 소식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민간을 타고 조금씩 살이 붙으며 퍼져나갔고 결국 사람들의 입에는 함흥차사라는 말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이 표현은 지금도 우리 언어 속에 살아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들 중 일부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성계가 사신을 보는 순간 활을 쏘았다거나 성 밖으로 쫓아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조선 후기 문헌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기록도 이것을 공식 사실로 명확히 기술하지는 않습니다. 전언과 야사, 그리고 실록의 행간 사이에서 진실의 윤곽은 언제나 흐릿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박순이라는 사신입니다. 그는 이성계와 오래된 인연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다른 이들과 달리 이성계의 마음에 닿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실제인지 아니면 화해의 결말을 설명하기 위해 나중에 덧붙여진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은 함흥차사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조의 함흥체류와 태종의 귀경 요청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사신이 해를 입었다는 내용은 실록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관용어로 굳어진 이야기와 공식 역사 기록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간극 자체가 함흥차사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정황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상처 자체입니다. 이방원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성계가 아끼던 사람들을 직접 제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성계에게는 함께 나라를 세운 동료들, 믿었던 사람들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는
그가 함흥에서 머문 긴 침묵의 시간이 어느 정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사신들이 실제로 이성계의 강경한 거부에 의해 해를 입거나 억류되었을 가능성입니다. 평생 전장을 누빈 무인이 극도의 분노 상태에 있었다면 그 분노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가설의 논거입니다. 또한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공식 기록에 남기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가집니다. 실록 어디에도 사신 사망에 관한 공식 기록이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성계가 결국 도성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만약 부자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이후의 귀환과 공존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없는 기록 앞에서 단정 짓는 것은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이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되 민간에서 극적으로 각색되고 부풀려졌다는 것입니다. 왕이 아들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낙향하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강렬한 서사입니다. 당대 백성들이 이 상황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세대를 거쳐 살을 붙였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는 이런 방식으로 탄생한 이야기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도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함흥차사라는 표현이 조선 후기 여러 문헌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민간 전설 이상의 무게를 가집니다. 완전히 꾸며진 이야기가 이렇게 넓고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사람들이 공감할 역사적 진실의 씨앗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이야기인지 그 경계는 아직도 흐릿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성계는 결국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설득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 과정은 온전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했을 그 순간을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도성에서 생애의 마지막 날들을 보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사신들이 실제로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침묵하고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남아 우리의 언어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 그 죄를 용서받으려 했던 왕 그 사이에서 사신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전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고 있는 감정 어딘가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